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켜지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화면 켜시면,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출석 체크 2시 5분부터 할게요. 2시 5분부터 하고, 2시 5분까지 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뭐 하시고, 네,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출석 체크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수업을 제가 2시 5분부터 시작을 해서 출석 체크하고 어쩌고 하고 이제 이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건 우선은 제가 이번 시간이 이제 저희가 실시간 화상 강의는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뭐 불가피하거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중간고사 전까지는 웬만하면 녹화 강의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게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방이 지금 제가 지금 여러 번째 한번 잠깐 보면 토론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그냥 댓글 다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토론방에도 오늘 뭐 올리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무조건 제 방을 돌려서 보셔야 되죠. 무조건 돌려서 보셔야 되고 오늘 또 과제라든가 토론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과제를 올려야 되고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고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토론방, 과제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 수업 중간중간에 드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메일 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다시 보시는 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1.5배속이나 1.7배속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들으시면 좀 도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 5분부터 출석 체크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의 신청 이런 거 하셔도 제가 어차피 보거든요. 출결 같은 경우는 내일 저녁 정도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거나 만약에 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요거 개인적으로 내일 저녁까지 확인 다 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 주시면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분 남았는데 자유롭게 아니 1분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좀 쉬시고 제가 부터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저번에 검사하신 거 저번에 우리가 직업선호도 검사 S형 했는데 그게 혹시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에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5분이 됐기 때문에 출석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빈 학생? 네. 네. 고효경 학생? 네. 네. 권희수 학생? 네. 네. 김민준 학생? 네, 네. 김성진 학생? 안 계신가요? 김소희 학생? 네. 네. 김예진
학생? 네. 네. 김은서 학생? 안 계신가요? 김지윤 학생? 네. 네. 김진아 학생? 네. 네. 김채원 학생? 네. 네. 김효경 학생? 네. 네. 박민정 학생? 네. 네. 김하은 학생? 안 계시고 심인호 학생? 네. 누구예요? 심인호 학생 좋고 지금 대답했다고 하신 분이 김예진 학생이시죠? 맞아요? 교수님, 네. 성 바뀐 것 같아요. 박하은이요. 아, 박하은 학생이요? 네. 네. 김은서 학생이 지금 댓글 다신 건가요? 우노진 학생? 네. 네. 우민정 학생? 네. 네. 유이경 학생? 네. 네. 이도연 학생? 네. 네. 이문현 학생? 네. 네. 이민석 학생? 네. 네. 이주영 학생? 이주명 학생? 네. 네. 전유솔 학생? 네. 네. 정가을 학생? 네. 네. 정지우 학생? 네. 네. 조남윤 학생? 주면 남윤 학생 안 계시고요. 최민철 학생? 네. 네. 한민서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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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수업을 제가 교수님, 저 있어요. 조남윤 있어요. 네, 조남윤 학생 계시고 이민석 학생만 안 계신 거죠? 그렇죠? 바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제가 우선 화면을 좀 공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실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직이의 능력 중에서 조직, 그 다음에 경영의 이해와 나. 제가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경영과 과목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경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기업의 무슨 CEO를 맡지 않아도 경영을 하는 부분들은 다 누구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교양으로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경영 전공하고는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부터 녹화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더 빡빡하게 돌아가겠죠 아무래도 이론 중심으로 나가고 뭐 대화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직. 우리가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이 했었는데, 조직은 이제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 조직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100% 이론으로 다음 주 나가게 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조직은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기능,
규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해져 있는 조직을 의미하게 되고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협동하고 상호작용에 따라서 형성된 자발적인 집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 이렇게 조직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죠. 비공식 조직 어떤 조직을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할까요? 비공식 조직 대답하실 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최민철 학생? 네. 네. 비공식 조직. 본인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나요? 네. 어디예요? 친구? 친구? 친구랑 뭐 해요?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냥 노는 거 말고 뭐 하는 거 있나요? 같이? 노는 거 말고? 같이 운동 모임 같은 걸 한다든지 게임 모임 같은 걸 한다든지 그거는 왜 공식 조직이 아니고 비공식 조직이죠? 그 규모나 기능이나 규정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따라서 달라져서 그때그때가 다 달라져서 맞아요. 비공식 조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해서예요. 그렇죠? 누가 막 억지로 막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끼워 넣은 게 아니고 거기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게임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질문 드린 김에 최민철 학생이 한 번만 더 대답을 해보시면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회사가 공식인가요? 비공식 조직인가요? 공식이요. 네. 근데 회사에서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임의로 들어가는 거니까. 임의로 들어가는 거라서? 회사에서 그 만들어 놓은 축구단인데 너 들어와 이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 비공식 조직인가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공식 조직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회사에서 만들어진 축구단, 게임단, 공식 조직인가요? 비공식 조직인가요? 이민석 학생 마이크 키셨네요. 아,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혹시 이거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아, 그 회사 내에 있는 이제 동아리 같은 조직은 네, 공식 조직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글을 읽어보면 회사 내에 있는 거는 공식 조직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맞춰가지고 보셨길래 그렇게? 아, 사회성이나 자의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네네. 기능 조직의 규모 기능 규정이 조직화된 조직이라 했는데 네네. 동아리 내에서도 이제 회사 내 동아리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조직 이제 뭐지 어느 부서로 다 나뉘어져 있고 잘 조직화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요. 네네네네. 유희경 학생? 그 회사만 보면은 공식 조직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그런 축구 모임이나 그런 거는 공식 조직 내에 있는 또 다른 비공식 조직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회사는 공식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희경 학생한테 하나 더 질문.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뭐 동아리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학생회. 공식 조직인가요? 비공식 조직인가요? 느낌은 공식 조직인 것 같아요. 공식 조직. 아까 그 회사의 동기 같은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이거 쉬운 문제예요. 저요. 시험 문제입니다. 네. 최민철 학생? 아까 했었는데 네, 네. 네. 이 두 개 차이가 네. 비공식 조직은 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그 공식 조직은 좀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회사 안에 있는 그 축구 단체는 이런 것도 네. 공식 조직인 것 같아요. 공식 조직? 네. 회사 안에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유희경 학생한테 질문했던 건데 학생회는 어때요? 또? 학생회도 학교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공식 조직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낼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지금 친구들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죠.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약간 뭐 비공식인가 공식인가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최민철 학생이 대답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동아리라든가 그런 이제 그 취미 활동 요거에 대한 조직과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의 예를 들면서 이게 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냐 질문을 할 거고 방금 최민철 학생이 대답한 거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뉘게 되고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협동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형성된 자발적인 집단 조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100%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공식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거의 다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리성에 대해서 밑에 나와져 있는데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리 단체다,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경영의 기본적인 얘기인 이윤 창출이 목적인 곳이 영리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기업이에요. 기업은 이윤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비영리 조직이라고 한다면 보통 NGO 단체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거나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라든가 효익이 첫 번째가 아닌 기업들을 대부분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로 들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정부 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 조직은 비영리 단체예요. 그리고 시민단체 그것도 맞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병원과 대학이에요. 지금 여기는 비영리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 들어가져 있는데 대학 비영리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아니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받는 그 대학 영리 조직인가요? 비영리 조직인가요? 비영리 같아요. 뭐라고요? 비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영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솔직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영리 조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가끔씩 왜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보면
대학이 학생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대학이 돈을 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디 투자했다. 이거 가지고 다른 걸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없어요? 우리 대학은 어때요? 우리 대학 얘기 들어본 거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학? 우리 학교의 재단에 대해서 대학교 총무과에서 근무 2년 해봤는데 대학교가 돈을 많이 벌고 투자하고 뉴스 설명한 것도 보고 그래서 영리조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비영리 조직에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이제 학문에서 분류 자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과 분류가 좀 다른 케이스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조직과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조직에 포함이 돼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시민단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가죠. 안 좋게 가는데 그 시민단체까지 이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병원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죠. 과연 병원이나 대학이 진짜 여기에 분류가 나와져 있는 대로 비영리 조직의 그 조건과 그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과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보신 분의 얘기도 있지만 사실 요거는 학문적으로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제가 2020년 9월 현재 비영리 조직의 영리성을 구분하면서 병원과 대학을 비영리 조직에 넣긴 했지만 내년에 바뀔 수 있고 내후년에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병원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뭐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요즘에 왜 엔젤 투자 이런 것처럼 새롭게 생기는 학교에 투자를 해서 뭐 발전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뭔가 대학이 영리조직에 좀 가까운 활동도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묻는 건 무조건 사실 비관적인 부분으로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했고 대학교가 영리조직인가요? 비영리조직인가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건데 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달라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접하고 학교로 다녀보고 혹은 직업 생활을 하면서 대학이 비영리 조직인데 영리 조직으로 느껴질 만한 뭐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 조직이면 그거에 대한 걸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분류는 그렇게 됐지만 좀 비영리 조직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쓰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2개 말씀드렸죠. 조직 규모, 소규모 조직하고 대규모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경영에 대한 질문 제가 첫 시간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경영에 대한 거 시험 문제 낸다고도 말씀드렸고 난해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놨습니다. 써놨고 시험을 보실 때 요거에 대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예들을 조금 가미하셔가지고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는 이제 오픈북이다 보니까 시험을 직접 만나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전제로 보다 보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져 있어야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경영은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관리, 운영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대학원에서 이제 전략 경영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각자 자기가 그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저는 전략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경영의 꽃은 전략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년 내내 그렇게 배웠어요. 경영의 꽃은 전략이야. 전략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 기업을 가도 기획조정실이 제일 헤드에 있고 전략운영본부가 제일 힘을 많이 쓰니까 전략이 최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관리가 있어요. 또 경영에는 관리가 있는데 관리에는 이제 인사조직 그 다음에
관리, 이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또 그쪽에 대해서 인사조직이라든가 관리를 전공으로 하는 경영 그 학과도 그 사람들은 아니다. 관리가 최고다. 전략 짜면 뭐하냐. 관리 안 해가지고 사람 못 뽑고 어쩌고 하면 기업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략이나 관리는 서포트 단이야. 우선은 기업 자체가 오퍼레이션 하고 프로세스 짜가지고 생산활동 해야지 기업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들이 전략하고 관리 아무리 해봤자 상품 안 나오고 서비스 활동 없고 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각자의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파트끼리 억지로 붙어 있는 것이 사실 경영입니다. 그게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하진 않죠.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그 이론들끼리 붙어있는 학문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무가 그래요. 전략 우리가 최고, 관리 우리가 최고, 마케팅 우리가 최고, 서비스 경영 우리가 최고, 인사조직, 운영활동 우리가 최고. 각자 자리에서 최고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파트들끼리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네. 그렇게 그게 바로 경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의 대상인 조직, 그다음 조직의 목적, 경영의 내용인 전략, 그다음 관리, 운영 여기다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는 마케팅까지. 그래서 경영은 굉장히 복합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다 누구나 경영이라는 부분을 직접 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영자가 아니면 굳이 배울 수 없는 학문, 배울 필요가 없는 학문을 경영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나와져 있지만 관리 외에도 조직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달성하고 미션을 컴플리트 한다고 하죠. 그거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전략, 어떻게 갈 거냐. 혹시 뭐 삼국지라든가 전략서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략 없이 경영해가지고 회사 잘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뭐하러 진짜 비법서가 있고 전략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잘난 아이들끼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산을 내가 타는데 산을 타는 길들이 여러 갈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정상을 가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버냐. 이렇게 벌면 2배, 3배를 벌 수도 있고 저렇게 돌아가면 좀 벌긴 버는데 그냥 손익분기점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만 하면은 기업 차려놓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주 복합적으로 전략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굴지 기업들이 많아요. 뭐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지금은 뭐 삐끗한 대우, 올라가는 CJ, 한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1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들의 주체적인 기업을 차려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탤런트로 회사를 차리고 그것을 자기가 전사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1세대가 마감이 됐어요. 근데 2세대부터 망가진 회사들을 보게 되면 관리만 하는 회사들은 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세들이 다 어떻게 하게 됐냐면 외국 유학을 다 보냈어요. 부모들이. 왜? 조직이 관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왠지 이 회사 잘못될 것 같고 왜냐면 나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되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시대도 변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외국의 유수의 회사에서 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좀 생각이 있었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왜 가끔씩 우리 보면 이렇잖아요. 기업인들이 보면 자녀들 다 외국에서 학교 갔죠. 왜 보내지? 경영 수업하러 갔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경영 수업 할 수 있죠. 뭐 지금은 사실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하기 위한 전략, 운영, 마케팅을 배워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2세대들부터 좀 잘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CJ죠. CJ가 아주 대표적이었었던 게 사실 그렇게 대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주 전략적으로 외국에서 혹은 국내에서 경영 수업이라든가 이세 활동을 함으로써 정말 관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CJ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막 제일제당 이렇게 좀 이제 먹는 거 이런 쪽 먹거리 위주 쪽으로 지금도 뭐 사실 최고지만 그런 쪽으로 했지만 CJ가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를 잡아먹게 됐던 건 미디어 분야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잘 먹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롯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참 특이한 게 뭐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삼성이나 현대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냥 우리는 다 하자였어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 한다고 보고 또 안 하는 사업이 없는 회사 중에서 기업 중에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 농협도 그냥 단순하게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다 팔아요. 심지어 뭐까지 파냐면 지방에 가끔씩 가보시면 주유소도 합니다. 주유소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이 막 여행 다니다 보면은 주유소, 농협에서는 주유소 보신 적 있을 거고 농협은 또 뭐 파냐면 농수산물 같은 거 당연히 다 팔지만 차도 팝니다. 다 팔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기업에 대한 규모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도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드렸고 경영의 구성 요소는 그냥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영 목적,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자금, 전략 이렇게 보는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직에서 목적 있겠죠. 뭐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다. 서비스를 잘해주는 게 목적이다. 이게 바로 그냥 경영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적 자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진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적 자원 배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사 쪽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인사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사 쪽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것에 비해서 조금 그 회사에서의 포지션이 조금 그 인정을 많이 못 받긴 해요. 그냥 뭐 인사 그냥 뭐 면접 보고 사람들 그냥 대충 뭐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비서를 했어요. 비서를 했는데 전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비서팀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리님이었죠. 대리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석에서 오빠라고 불렀죠. 남자였어요. 대리님이 남자였는데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와가지고 저희 비서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선배가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 법대에 대한 약간 선입견 아니 그냥 관심이 우선 없었고 그냥 법대 나오면 왠지 좀 심심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외모도 사실 그냥 심심하게 생겼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제 비서팀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 뒤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거 왜 이제 틀어놓는 거야? 회식도 요즘에는 기업에서 회식 같은 거 많이 안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식을 저녁에만 하지 않았어요. 점심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왜냐면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점심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식은 보통 퇴근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회식일 때도 있었고 점심이 그럴 때도 있었고 했거든요.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래저래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회식 자리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진짜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 사람 진짜 거의 방송국 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도 진짜 비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팀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저희 회사가 연말에
그 연말에 그 뭐라고 하죠? 63빌딩에서 저희 회사가 그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63빌딩에서 그 송년회 같은 거 했어요. 송년회 했는데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그 사회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들이 저희 회사에 소속되는 아나운서들이 사회를 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사회를 보려고 했었던 아나운서가 다른 데서 이제 행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연말이고 하니까 그걸 하느라고 제 시간 도착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비서팀에서 그냥 빨리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비서팀에 이제에서 빨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었고 그 선배가 남자 선배였는데 이제 팀장이 막 시켰죠. 야 네가 나가가지고 빨리 이제 한 30분 있으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선배가 나갔어요. 근데 그 선배가 사회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진짜 아예 우리랑 있을 때랑도 더 심하게 잘해. 그냥 풀어놓으니까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사회를 막 보는데 진짜 세상에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이거 하던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대표님이 있었죠? 사장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완전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때 이제 회식이 다 이제 송배회가 지나고 1월 1일이 되자마자 뭘 발표하셨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로테이션 하겠다. 직무를 변경을 하겠다. 만약에 다른 내가 지금 어떤 부서에 속해져 있건 간에 다른 부서에서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배는 이제 제출 안 했죠. 그 선배는 제출 안 하고 뭐 다른 뭐 과에서 막 제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비서팀에서 취합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대표님이 지나가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배 이름을 말하면서 걔는 그냥 비서팀에 있고 싶다고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별 말씀 없던데요? 라고 했더니 걔 좀 이따 내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해봐.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오더니 선배가 표정이 희한해요. 왜요? 했더니 그 대표님이 PD 쪽, 방송 쪽 하는 쪽에 그 선배를 잠깐 파견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법대를 졸업해서 방송국에 입사해서 비서팀에 왔어요. 비서팀에 와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사회를 봤는데 너무 잘 보고 웃긴 거를 대표님 보시고 너 한번 그 PD 쪽에 그 방송팀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지금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든 PD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선배가 만든 프로그램들 때문에 종편이다 뭐다 약간 문제 있었을 때 그 선배가 만들었었던 프로그램 때문에 좀 회사가 좀 상황이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그 선배의 인적 자원을 비서팀에다가만 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사항을 캐치를 해가지고 적절한 곳에 배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배가 그랬죠. 나 이거 PD가 맞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인적 자원이 그 선배 말고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참 특이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랬던 계기가 됐고요. 자금,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돈이죠. 그래서 경영의 방향과 범위를 이제 한정하게 하는 게 자금이 되는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본하고 자산 차이 아시는 분? 자본, 자산. 한 번도 자본이나 자산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혹시 이거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자본, 자산.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을 네. 정규학생? 대답해도 되나요? 네네, 정규학생. 자산은 말 그대로 내 거이니까 뭐 물건으로 따지면 뭐 내 거
이런 연필이나 그런 다 내 거를 뜻하는 거고 네. 자본은 기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것까지 합한 것들을 다 합한 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정주혁 쌤. 이 회사는 자산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럴 때는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인가요? 자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러잖아요. 이 기업은 자산이 얼마가 된다. 5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자신의 그런 돈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투자된 금액 이런 걸 다 뺀. 투자 금액을 다 뺀 거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혹시 다른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른 생각? 자본하고 자산. 자본하고 자산. 우리 정주희 학생이 굉장히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생각 좀 약간 생각이 다르거나 뭐 비슷하거나. 자본은 어떤 거고 자산은 어떤 거다. 정주희 학생? 누구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 김채원이요. 네네네네. 김채원 학생. 네. 네, 얘기해주세요. 자산은 네,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네, 기본으로 제가 갖고 있던 거고, 자본은 네. 자산을 활용해서 얻은 이익? 자본은 자산을 활용해서 얻은 이익. 네, 그런 걸로 생각.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 50% 정도 맞은 것 같아요. 50% 정도? 혹시 또? 그러면, 또 누구? 김효경 학생? 네. 네.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자본은 진짜 순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런 거고, 자산은 자기가 가지게 될 모든 돈? 막 빚이나 그런 자본이랑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 네. 좋아요. 마지막 우리 학생이 김채원 학생이 가장 좀 정확하게 김채원 학생이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분이 맞나요? 김채원 학생이 맨 마지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맞으시죠? 네. 가장 정확하죠. 자본하고 자산은 비슷하면서 틀린 얘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해. 자산이라고 말을 한다면 빚도 얘기해. 그리고 고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들이 가끔씩 엄마나 아빠가 혹은 회사에서 혹은 그 미디어에서 빚도 재산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빚도 재산이다. 이게 바로 자산이에요. 빚도 부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채의 규모까지도 그 회사의 혹은 그 사람의 뭔가 전체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자본은 뭐냐? 정말 순재산이에요, 순재산. 그래서 만약에 5억의 자본을 가진 회사, 순재산이죠? 순수 5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뽑으려고 하면 5억이 나와. 5억의 자본이라고 한다면 빚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억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빚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순수 자본이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중요해요. 내가 기업을 선택해요. 근데 그 기업이 10억의 자본을 가졌냐 10억의 자산을 가졌냐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 자본이건 자산이건 한쪽에는 지금 빚도 들어가 있죠. 부채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만 100%인 회사가 좋은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회사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회사 자체가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조기업이라든가 약간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빚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현금 장사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산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부채까지도,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치까지도 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채까지도 어쨌든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있는 거. 대부분의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100% 자본만 가지고 기업을 하지는 않죠. 자산도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부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이제 언제까지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구분하지 못해도 우리가 경영에서 자본하고 자산의 개념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00%냐 100%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금의 100%냐 100%가 아니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됐을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것도 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가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짜는 걸 우린 다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체제의 구성 요소. 조직 체제는 목표, 구조, 문화, 규칙, 규정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장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정당성하고 합법성을 제공하게 되고, 조직 목표에는 전체 조직의 성과부터 이제 변화,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조직이 뭐냐 질문도 한번 드렸었지만,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인력 그 자체만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요, 조직에는 목표도 들어가져 있고 구조도 들어가져 있고 문화도 들어가 있고 규정도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보통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무, 조직의 업무,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국에서 그 다른 팀으로 정배관 그 선배도 얘기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이 사실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입장으로 들어갔냐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정말 경영을 잘하고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나 경영자, 팀장, 관리자들은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A 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한다나 하다 보니까 B가 더 맞더라, C가 더 맞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탤런트라든가 성향을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분배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직 안에서 분배자, 경영자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처음에 이런 거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었는데 내가 이 회사 들어간 거야.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잘하는 파트를 우연히 알게 됐네? 찾게 됐네? 이렇다라고 하면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죠. 내가 잘하니까 그 기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됐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조직을 세로로 불안하는 것으로 업무의 종류, 성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루어지고요. 업무를 실제로 배정할 때는 일의 동일성, 유사성, 일의 관련성, 거기다가 포함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성향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를 이제 회사에서 배정하는 게 그냥 그 연차라든가 무조건 뭐 그러니까 연차라든가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1, 2년 동안은 모를 수 있죠, 그 사람 성향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가 그 3, 6으로 와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사람 3개월에도 오는데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은 3년, 그다음 6년, 9년 이렇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년, 6년, 9년의 기준을 봤었을 때 3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년 차 이제 제일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있어야 될 인재거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년차 정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특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막 뽑고 사람이 계속 갈린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계속 머물게 돼야 그 사람의 눈으로 또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계속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과업이라고 한다면 들어보는 사람들,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좀 판단을 해서 한번 뽑고 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연차에 적재적소의 능력을 찾아주고 꽂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정치적 환경, 법적 환경은 어쨌든 구조와 과정,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 체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직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어려운 법들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직 관련 법으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로기준법, 근로자 복지기본법 이런 부분들 정도는 줄줄 외우지는 않더라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긴 하죠. 왜냐면 내가 프리랜서는 또 근로자라고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아닌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4대 보험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을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의 여부가 좀 중요하죠. 왜냐면 4대 보험을 만약에 이제 가입을 당연히 시켜주는 회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직이죠. 근데 정규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4대 보험에 관련된 그 보험을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다 기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프리랜서야. 그 얘기는 뭐냐면 3.3% 떼요. 내가 100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으면 3.3%를 떼고 나머지만 수령을 하는 그런 형태를 다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근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무리 300인, 400인, 1000명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시고 할 때도 가끔씩 보면 막 좋은 얘기 막 써있어. 그런데 밑에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대.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맞춰가지고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 노동부에서도 이게 접수 자체도 안 들어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죠. 개인 사업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사람을 근로자나 노동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나의 라이프 사이클, 직업 사이클에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4대 보험이 가입되는 회사를 들어가서 근로자나 노동자의 입장에 있을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3.3%만 떼고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나는 4대 보험 들고 싶지 않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할지 이거를 좀 현명하게 보시고 나서 회사에 입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경제적 환경은 조직이 속해 있는 경제체제의 상태를 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환경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문화적 환경은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을 결정하게 돼서 조직의 설계와 형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녹화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기술적 환경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중요한 환경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기술적인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CEO의 생각이 중요해. 내가 이 회사 어떻게 차릴 거다, 어떻게 운영할 거다 하면 그냥 그렇게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중요한 환경 변수로 떠오르게 된다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환경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다 떠나서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지금 원격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학기 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들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썼었던 굉장히 비판적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이버 대학보다도 못하다.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문제다.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많이 배우면 뭐하냐. 전달이 안 된다.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진짜 말하기도 정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사실 2학기는 1학기보다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다 진짜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을 받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다 그 다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막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이제 들을 수 있잖아. 들어보면 집중이 안 돼요. 솔직하게 이제 까놓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수업하는 것도 직접 보고 하는 것만큼 이제 반의 반도 안 될 만큼 집중도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녹화 강의를 하게 되면 더 안 돼요. 집중 못하고 이제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바로 환경 변수예요.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대학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적인 재난 상황에 의해서 이게 환경적인 변수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평가, 뭐 강사에 대한 평가, 교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거 이래저래 막 진짜 레벨도 있고 뭐 많고 했었는데,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진단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5년 뒤에는 아주 많은 학교가 없어질 거예요. 대학의 없어짐은 옛날부터 예측을 했지만 그때 다른 기준으로 없어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환경 변수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해서, 적용했지만 구매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서예요. 이건 진짜 아주 다른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벌이 좋은 교수들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말 그대로 이 화면을 뚫고 나갈 정도의 매력이 있는 그런 교수들만 살아남고, 학교에 대한 레벨도 옛날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수능 끝나고 점수에 맞춰서 이제 막 학교를 가. 내가 우리 주변 학교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사실 학교 레벨도 좀 높고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야.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너무 멀면 조금 아주 많이 차이 안 나면 좀 가까운 데로 가죠. 내가 갈 수 있는 데로. 굳이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한 5년 뒤, 빠르면 5년 뒤, 길면 10년 뒤는 어떻게 변하냐? 학교가 어디 있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직접 수업을 안 할 거니까. 교수들의 역량, 수업하는 사람들의 질, 학생들의 호응도가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환경에 의한 환경 변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조직과 이 환경은 이렇게 참 그 멀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지금 있고 중요하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로 좀 강화해서 낼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정말 생각으로 놔둘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조직 문화에서 이제 조직에서 조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문화죠. 그 외국인, 글로벌 뭐 이런 부분들인데,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나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문화, 국제적 동향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아버지랑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빠랑 되게 친해, 아빠라고 해요. 아버지로 잘 안 하죠.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 얘기 다 들어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늦게 낳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45년생이세요. 45년도에 아주 큰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40에 넘어서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다른 집은 이제 약간 할아버지 나이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빠죠. 아빠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젊게 얘기하려고 하시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 자체가 젊은 사람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러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진짜 영어를 잘하고 막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건도 있었고 이래저래 사건들 보면서 약간 언어가 되게 무의미해진 상황들이 오고 있지 않냐. 저는 요즘에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영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외국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언어를 떠나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언어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에 대한 언어라든가 아니면 언어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를 못해도 언어가 전달이 되지 않아도 약간 문화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달이 되거나 약간 인기를 얻거나 약간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최적화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 능력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어서 그런 외국어 능력을 가진 데다가 과거로부터 낀 나라에 있어서 이 나라도 이해하고 저 나라도 이해했어야 되는 그런 과거 형태 그리고 지금 나라도 적당히 작죠. 그리고 적당한 숫자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문화 이해와 국제 매너는 과거에 가르쳤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해졌어요. 더. 왜냐면 전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보다 좀 격상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업무를 적용하는가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이해라든가 국제에 대한 매너를 아는 것은 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파트가 아닌가 싶고 한 1, 2년 뒤 정도쯤에는 이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조직과 나와의 관계는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경험을 제공하면 조직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우리는 그거에서 만족하면 그 회사를 다니고 직업을 영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뭐 이런 관계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를 하나 할 거예요. 검사를 하나 할 건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저번에 우리가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을 했죠. 그래서 흥미특성하고 선호활동 그다음에 자기 성격,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도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실 수 있지만 MBTI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그에 나온 설명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자료 보관하셔야 되고 과제나 이제 시험 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사하신 부분은 검사를 다 하시고 나서 제가 과제 그 다음에 토론에 관련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테스트 시작. 다른 거 입력하실 거 개인정보 입력하실 거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테스트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 위 내가 누르고 싶은 거 위에 내가 지금 몇 문항이냐고 한다면 47문항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문항까지 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시거나 캡처하시거나 사진 찍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사하시면 됩니다. 검사하시고 나서 네, 검사하시고 나서 지금이 3시 4분이에요. 20분까지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검사 다 하시고 검사하시는 것 저장하시고 자리로 돌아오셔서 학번,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수업이랑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 취업계를 내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과제를 네네.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과제물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오늘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알게 되실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오늘 나가는 과제랑 토론은 기한에 맞춰서 다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 녹화 강의로 대체되잖아요. 시험 때문에 우선. 그래서 그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그 유체크 출석은 아직까지 결석으로 돼 있는 게 맞나요? 네네. 제가 우선은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첫 번째 시간에 있었고, 교수님들 중에서 확인 안 해주신 분들 있어가지고,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정리가 다 안 됐고, 내일 저녁까지 확인하셨는데, 만약에 좀 출석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주시면 돼요. 그 출석 체크 중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 클래스에서 하셔도 어차피 제가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이렉트로 빨리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메일을 주시거나 쪽지 주시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네, 혹시 지금 유체크는 잘 되어 있나요? 오늘 거? 네. 네네. 우선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내일 저녁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OT 때 네네. 시험 기간이라서 네네. 못 들었던 거는 네네. 그것도 내일까지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십 분까지 자리로 오시면 돼요. 다 하신 분들은 여기 번하고 이름 쓰시면 됩니다.
다 오셨나요? 다 오셨어요? 자, 혹시 안 끝나신 분 있으세요? 나 아직 못했다. 다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거의 마무리하고 있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제가 우선 20분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과제 보이시죠?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안내드렸지만 진짜 또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제는 제가 한 장이라고 했죠. A4 용지 한 장, A4 용지 한 장인데 최소 기준은 반, A4 용지의 반이고 최대 기준은 한 장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명, 그다음 학번, 이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장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고 한 장이 넘어가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끔씩 커버를 씌워가지고 2장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선 잘못됐죠. 그래서 커버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여러 가지 줄간격 이런 거 다 조정하지 마시고 10포인트로 해가지고 반장에서 한 장까지만 과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는 이중 제출이에요. 이중 제출. 이중 제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과제 있죠? 과제방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출 기간이 오늘 3시부터 9월 30일 11시 59분까지예요. 이때까지 과제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중 제출인데 여기다가 과제 등록 누르시면 과제 등록하실 수 있죠? 첨부 파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 하시는 거랑 제 메일로도 하나 보내셔야 돼요. 모든 과제는 이중 제출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과제 등록하고 직접 뽑아와서 제출하시는 것까지 이중 제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메일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e클래스 시스템에다가 하나. 그래서 같은 과제를 이중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제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형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 검사 S형 하셨어요. 그쵸? S형 하셔가지고 그 직업선호도 검사가 아마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나온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기평가, 그 다음에 선호활동,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가치, 대표 직업을 정리하세요. 그게 우선 첫 번째예요. 리포트 뷰어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네,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 게 있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현실형이야. 그러면은 현실형 쓰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 쓰고 그 다음에 선호활동 쓰고 그 다음에 성격 쓰고 그 다음에 가치 쓰고 그 다음에 대표 직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 개 쓰고 그게 우선 하나예요. 이게 하나고 안 들려요? 지금 들리나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만약에 과제한다고 하면은 저번에 했었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평가. 지금 제 거 화면 보이나요? 그쵸? 보이시죠?
자기평가 쓰시고 그 다음에 선호활동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호활동 쓰시고 그 다음에 성격 쓰시고 가치 쓰시고 대표 직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 이거 외에 말고 이거 중에서 하나 쓰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정가을님은 뭐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신데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써야죠 뭐. 자기평가. 그 다음에 성격. 가치. 네. 한 개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작성. 잠시만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시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밖에 안 되겠죠. 몇 줄 안 되겠죠. 한 4-5줄 정도 되겠죠. 그거 정리하시고 오늘 MBTI 검사 하셨잖아요. 그쵸? MBTI 검사에서 유명인이 나왔을 거예요. 자기 MBTI 검사하신 거 보면 혹시 자기 화면 보실 수 있는 거 보면 유명인이 나와요. 네, 유명인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뭐 힐러리가 나왔다. 힐러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유명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요. 조사.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냥 뭐 인물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그 직업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직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 나와져 있는 인물 검색을 하면 좋겠죠. 만약에 힐러리야. 그럼 힐러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해서 내가 아까 대표 직업이라 만약에 내가 대표 직업을 농부로 선택했어. 농부. 그러면은 힐러리에 대한 성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막 되게 주체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농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농부라는 직업을 잘 할 수 있을지 혹은 농부라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잘 보낼 수 있을지 잘 지낼 수 있다면 이유는 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뭔지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과제예요. 이해 안 가시는 분? 교수님,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직업 선호도 S형 가치 대표적 형태 자기평가 선호활동 성격 중 하나 선택해서 쓰는 거랑 네. 그 MBTI 유명인 직업 관련해서 쓰는 거랑 한 페이지에 같이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아까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그 대표 직업 중에 한 명 선택할 거잖아요. 그쵸? 그 대표 직업을 내가 MBTI 검사에서 나온 인물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다 써야 네. 되는 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질문하실 분? 네네. 질문하실 분? 교수님, 네. 이거 낼 때 네네. 제목 같은 거는 네. 그냥 이름이랑 학번만 적으면 되나요? 그래도 돼요. 사실 제목은 그냥 제가 구분하려고 작성하시라고 했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여기 그 MBTI 제가 그 과제방에 올려놓은 거 그냥 이거를 제목으로 따도 되고 아, 네. 이거를 따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서. 네. 또 질문하실 분? 교수님, 네. 그 MBTI 유명인 나온 그 유명인을 네. 그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그 대표 직업을 잘할 수 있는지 있으면 이유는 뭔지 네. 없으면 이유는 뭔지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유명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져서 어떻게 유명이 됐는지. 근데 그 유명인이 내가 MBTI 검사한 데서 그 직업을
그 성격, 성향을 가지고 와서 그 직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쓰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혹시 메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항상 제 PPT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네네. 제 PPT에 항상 마지막에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첫 장에도 아마 있고요. 네. 질문하셨니? 질문 없으시죠? 네. 아니면 질문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 우선 남겨주시거나 우선은 뭐 끝나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토론이에요, 토론. 토론인데, 전 토론을 하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별다르게 다른 방에 이제 담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토론방에다가 올려놨어요. 토론방에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건 그냥 평소 점수 이런 거 드리려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땡땡형 땡땡땡 직업의 땡땡땡입니다. 댓글 다시는 거예요. 댓글 어떻게 다니시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뭐 아마 등록 목차를 누르면 아마 그 댓글 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나는 조직에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이제 직업을 써요. MBTI 검사에서 나온 직업 있죠? MBTI 검사에서 나온 직업. 근데 내가 만약에 MBTI 검사에서 직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가 나왔다고 할까? 컴퓨터 기술자가 나왔어요. 컴퓨터 기술자. 그러면은 직업을 채팅을 쓸게요. 직업 컴퓨터 기술자. 그쵸? 컴퓨터 기술자 쓰고 그 다음에 분류는 뭐예요? 분류 같은 경우는 요거 중에서 직업 선호 검사 S형에서 나왔던 분류 있잖아요. 실제형부터 시작해서 관습형까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업은 컴퓨터 기술자인데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탐구형이 나왔어. 탐구형. 여기 치는 거예요. 분류는 탐구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칠 때는 그 다음에 정리해서 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직업은 탐구형의 컴퓨터 기술자 임채정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고 한 줄 정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탐구형이기 때문에 컴퓨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좋아해서 컴퓨터 기술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댓글은 다 정리해서 온 거죠. 직업, 분류, 나의 직업은 탐구형의 컴퓨터 기술자 임채정입니다.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자의 직업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거 다 이해하셨죠? 이해 안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네네. 네. 여기 그 토론글 등록에 네. 들어가면 제목이랑 내용 쓰는 거 뜨는 거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제목에도 저는 무슨 형 무슨 직업의 누구입니다라고 쓰면 되나요? 네, 써도 되고 그 안에다가 위에 제목 안 쓰고 그냥 그 속에다가 댓글에다가 쓰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네, 질문 생각나시면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한 거 정리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우선은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 하나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조직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 직장이라는 조직에 소속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이상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성된 상호작용과 조정을 행하는 행동의 집합체를 보통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인에게 직장은 이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장소이기도 하고 심리적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랑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직업 그 자체가 정말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직업 자체가 힘든 것보다 다른 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고,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거 시험 문제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기업과 같이 영리를 추구한 영리 조직, 정부 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 그런데 비영리 조직 안에 들어간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대로 정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비영리 조직에 있지만 공식 진짜 말 그대로 영리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대규모 나눌 수 있다는 거 오늘 했고, 조직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받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이제 결합이 돼서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 직업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국면에서 조직을 이해해야지 조직 전체의 경영 효과를 높이게 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조직 전체의 경영 효과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직업인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략 관리, 운영, 거기다가 플러스로 마케팅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내가 서로 잘났다 이러면서 설명했던 거, 그런 상태에서 경영을 이해하시면 좀 좋고,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 목적부터 인적 자원, 아까 자본하고 자산 분리에 있었던 자금, 그다음에 전략, 어떻게 산을 오르냐에 대한 방법, 4요소로 이루어지고 경영자가 하는 활동을 보통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영을 직접 안 하더라도 경영에 대한 지식은 좀 중요하다. 왜냐면 이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6번. 직업인은 조직 전체 체제에서 자신이 속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제를 구성하는 목표, 구조, 문화, 규칙, 규정 이해하고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한목적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쨌든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직업인의 조직 생활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업무는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거에 맞춰서 조직은 나에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돈을 주거나 경제적인 보상을 주거나 복지에 대한 부분, 스펙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사실 그 회사에 평생 다닐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그 여러 가지 내 프로필, 내 스펙 중에 한 줄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줄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업인은 전체 조직에서 주어진 업무의 역할을 하고 특성에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을 때 학교, 우리가 지금 수업받는 형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고 대학이란 조직 자체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한국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면 전 같은 경우는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뭐 온라인으로 수업할 건데 그게 무슨 준비야.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직업인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 만나고 함께 일을 해야 될 기회 굉장히 증가하고 이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파이 자체가 한국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예 지구 전체를 파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 동향. 옛날에는 뭐 내가 해외 나가서 일할 거 아니면 국제 동향 필요 없었죠. 이 문화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나 한국에만 있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지 않아도 SNS 여러 가지 매체로 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뭐 오래 간다라는 전망이 사실 있지만 오래 가더라도 만약에 뭐 체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된다. 아마 전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그리고 숫자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아마 방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어도 전과는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동향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적을 알아야 어쨌든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9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은 변화해야지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직업인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 변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인지해야 되고 방향 수립해서 평가하고 실행하는 거고 조직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측면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 369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개인의 부분들도 있지만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한 이제 손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선시켜주고 실행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직업인들은 조직에게 지식, 기술, 경험들을 제공하고 조직으로부터 피드백을 얻죠. 그래서 조직하고 직업을 이제 하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상과 생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은 선상에 있는 그냥 진짜 각자의 주체의 결합, 주체의 영향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온라인 그러니까 그 녹화 강의 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시험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녹화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녹화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 대한 변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공지사항 가끔씩 꼭 확인해 주시고 문자 같은 거는 별도로 웬만하면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시험 문제라든가 토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뭐 1.5배속, 1.75배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 뭐 과제에 대한 거 반복 듣기라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 메일 주소는 이거고 꼭 과제 이중 제출 엄수 꼭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과제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과제는 30날까지. 30일까지. 네, 30날까지. 과제는 알겠습니다. 30일이고 그 대신 토론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예요? 토요일까지. 맞나? 19일이 지금 19일 토요일이에요? 네, 지금 우리 두 개예요. 토론하고 과제이기 때문에 토론은 19일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네. 그 학생? 토론 뭐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토론? 작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론 누르시는 거 맞으시죠? 네. 네, 토론. 토론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토픽 여기다 올리시는 건 이해 가세요? 그 뭐 올리는지는 알겠는데 네. 지금 토론 탭 들어가면 네. 뭐 작성하는 칸이 없는데요? 그 목록에 누르시면 아마 댓글 다실 수 있을 건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제가 이게 창이 달라가지고 토론글 목록이요? 네, 목록 한번 눌러보세요. 댓글 달 수 없나요? 아, 여기에다 토론글 등록 이거 하세요? 네네네, 맞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다시면 보통 어떤 식으로 제가 볼 수 있냐면 다른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토론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댓글이 달려요. 복잡. 네네. 그럼 제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아시겠죠?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이도현 학생? 저 김소희. 김소희 학생? 네네. 네, 이거 오리엔테이션 네네. PPT 보면 출석 화상 강의 4번 벌써 예쁘게 나와 있는데 네네네. 처음 화상 강의 할 때 네네. 그거 다시 재신청하기 전이었어서 그걸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저번 주를 못 들었어서 그렇게 하면 이미 4번이 돼버려가지고 3번. 네, 3번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다른 데 수업 신청하셔서 이거 못 들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그거- 재수강 기간 때 네. 여기를 신청해가지고요. 그럼 그거는 우선은 상관없다고 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수업 한 번 못 들으신 거. 네네네. 그럼 그것만 네네네. 일단은 반영이 되는 네, 거죠?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네. 실강 4번째까지로 알고 계신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한 번에서 4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번만 했고 이제 4번째 강의부터는 녹화 강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다음 주부터 녹화 강의예요.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과제는 이메일 제출 말고 이 클래스에만 업로드 아니요? 이중 제출이에요. 아, 토론 과제. 토론 과제 같은 경우 이 클래스에만 업로드 하시면 되죠. 일반 과제, 토론은 사실 과제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론은 이 클래스에만.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없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주로 시작하고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셔서 남으신 건가요? 이민석 마지막으로 질문. 네, 말씀하세요. 저도 재수강 신청 기간에 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럼 혹시 1주차 수업은 네. 그 결석 처리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번 주에는 수업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저번 주 수업만 아마 그 결석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파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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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을 학생 지금은 들리세요? 네네네. 네. 혹시 목소리는 안 나오나요? 목소리. 오케이. 그러면은 과제 말씀드릴게요. 과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맞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우리 직업선호도 검사 저번 주에 검사했잖아요. 그쵸? 그 검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차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공유를 잠깐 할게요. 네, 요게 저번 주에 한 직업선호도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평가, 만약에 현실형이라고 따지면 탐구형이면 자기평가 중에 요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현실형이면 이제 자기평가 여기. 그 다음에 선호활동 여기 써있죠, 요거. 그 다음에 성격,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 쓰시고 대표 직업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져 있는데 내가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 골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소방관이 마음에 들어요. 소방관 하나 찍어가지고 정리. 그게 하나예요. 그게 우선 하나고 정리를 이제 딱 했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아까 MBTI 검사했잖아요. 그쵸? MBTI 검사를 했는데 그 MBTI 검사에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유명인 나오잖아요. 그쵸? 유명인 나오면 유명인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혹시 유명인 누구 나왔어요? 유명인. 그 사람이 정해지진 않았나요? 미국 대통령 누구라고 안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많은데. 네.